남편, 감히 이혼하지 못하다. 9억원 상단의 빌라를 상간녀에게 명의 이전하다. 나는 단호하게 이혼했고 그는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굴렀다. 바보 같은 소리. 우리 집안이 그들의 경제적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걸 몰라. 이민준과 결혼한 지 3년. 겉으로는 천생연분처럼 보였다. 우리 집은 금융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그의 집은 건설 자재 사업을 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두 집안의 혼인이 강력한 결합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 2년 동안 이민주는 정말 나에게 잘해줬다. 매일 제 시간에 집에 왔고 출장을 가면 꼭 선물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건 그의 귀가 시간이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저녁 8시에는 집에 왔는데 요즘은 한밤중이나 돌아오기 일쑤였다.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항상 회사 회의가 있거나 거래처와 접대했다고 변명했다. 말할 때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나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그가 거실에서 몰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려 있었지만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어조였다. 누구와 통화하는지 들으려고 다가가자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으며 스팸 전화였다고 말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나로 하여금 넘겼다. 약 한 달 전 그가 갑자기 휴대폰 비밀번호를 바꿨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언제든 가져다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내가 휴대폰을 가져다 주려 잠금 해제를 시도했을 때 비밀번호 오류라는 메시지가 떴다.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고 묻자 그는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회사 기밀이 유출될까봐 걱정된다며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사생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기분이 무척 나빴다. 하지만 나는 그와 다투지 않고 그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지난주 토요일이 되어서야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날 이민주는 회사에 야근하러 간다고 했다. 나는 집에서 방을 정리하다가 서재에서 그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꺼주려고 하는데 화면에 갑자기 은행이자 알림이 떴다. 그의 보조 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호기심에 클릭해서 보니 순식간에 마음이 싸늘해졌다. 이체 내역에는 여러 건의 큰 금액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한 건은 사흘 전 수아라는 이름의 사람에게 3억만 원을 이체한 것이었다. 비고에는 생일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다른 한 건은 고름 전 8억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비고에는 월세라고 적혀 있었다. 수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수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이민준의 친구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해보니 3달 전부터 매달 이 수아라는 사람에게 마우스를 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설마 이민준이 바람을 피우는 건가? 이 수아라는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이 이체 기록들을 캡처하여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끄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께 전화하고 싶었지만 혹시 걱정하실까봐 망설였다. 두 집안의 혼인은 많은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에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저녁에 이민준이 돌아왔을 때 나는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신발을 갈아 신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음식을 식탁에 차려주고 그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씨, 요즘 혹시 새로운 친구 사귀어요? 어제 제가
우연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수아라는 이름이 들린 것 같아서요. 그가 반찬을 집던 손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아, 그 사람은 회사의 새로운 인턴이에요. 갓 졸업한 어린 아가씨인데 며칠 전 제가 일적인 문제 좀 해결해 줬거든요. 아마 그때 얘기가 나왔나 봐요. 왜요? 나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친구인가 싶어서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서요. 식사를 마친 후에는 서재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며 황급히 서재로 숨어버렸다. 나는 식탁에 앉아 그가 거의 손대지 않은 반찬들을 보며 마음속의 불안감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방금 그의 반응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수아라는 사람은 단순한 인턴이 아닐 것이 분명했다. 나는 침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꺼내 이체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결혼한 지 몇 년 동안 나는 그를 한 번도 소홀히 대한 적이 없었다. 그가 갖고 싶어하는 시계는 한 번에 2개를 사주었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는 나 몰래 다른 여자에게 돈을 쓰고 나에게 거짓말까지 하다니.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나에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이민준이라는 사람은 대포는 크지만 때로는 경솔하게 행동할 때가 있으니 평소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때는 아버지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버지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민준은 일찍 일어났다. 회사에 회의가 있다고 했다. 그가 씻고 나갈 준비를 할 때 나는 그를 불렀다. 민준 씨, 다음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해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다음 주말이요? 저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회사에 요즘 집안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돌아오면 어머님 뵙러 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 수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민준이 나 몰래 무슨 짓을 벌였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윤서연인 나는 결코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정말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절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아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한 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최지훈이었다. 그는 내 대학 동창으로 현재 부동산 등기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민준을 조사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그저 집안 친척의 집 소유권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해. 혹시 그가 더 캐물을까봐 걱정했다. 최지훈에게 아침 일찍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빌라 주소를 보내주며 지훈아, 이 집 소유자가 지금 누구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우리 친척이 예전에 아이에게 명의 이전을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최지훈은 곧바로 답장했다. 알았어. 출근해서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한 오전 11시쯤 연락 줄게.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일에 있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그 빌라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 집은 우리가 결혼할 때 양가에서 함께 돈을 모아 산 것이었다. 우리 집에서 3분의 1을, 그의 집에서 3분의 1을, 그의 집에서 3분의 1을 부담했다.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다. 등기부 등본에는 나와 이민준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명예 이전을 하려면 최지훈이 알아낼 결과가 나를 무너뜨릴까봐 두려웠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민준과의 채팅 기록을 살펴보았다. 반년 전부터 아래로 스크롤하며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3달 전쯤
그가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를 처리해야 한다며 나에게 빈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던 것을 발견했다. 은행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라고 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서명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 빈 서류를 이용해 명예 이전을 처리한 것은 아닐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민주는 너무나 교활한 사람이다. 나를 아주 오래전부터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간신히 11시까지 버티자 최지훈의 전화가 제 시간에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최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네가 알아봐 달라고 한 그 집 말이야. 소유권이 이미 바뀌었어. 지금은 김수아라는 여자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 명의 이전은 지난주 금요일에 했대. 얼마 안 됐어. 김수아? 나는 그 이름을 되풀이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수아의 본명이 김수아였구나.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물었다. 확실해?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없어? 최지우는 틀림없다고 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대조해봤어. 이 김수아가 맞아. 게다가 이 집은 원래 너랑 이민주 씨 공동 소유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김수아 명의로 넘어갔어. 공동 소유권도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고 나는 의자에 앉아 머릿속이 텅 비었다. 9억원 원짜리 집이 이렇게 이민준에 의해 다른 여자에게 명의 이전되었다니.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처음 그 집을 함께 고르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는 나에게 최고의 집을 선물하겠다며 평생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말했다. 지금 보니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이었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이민준에게 전화해서 따지려 했다. 하지만 다이얼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지금 전화해서 따져봤자 그는 분명 온갖 이유를 대며 변명할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나에게 불신한다며 화를 낼 수도 있다. 나에게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니 설령 싸운다 해도 내가 유리할 게 없었다. 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컴퓨터를 켰다. 이 집의 자금 출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집을 살 때의 이체 기록을 찾아보니 우리 집에서 건설사에 보낸 돈이 6억여 원이었고 이민준 집에서 보낸 돈이 3억여 원이었다. 주택 구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사본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하나씩 저장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 집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한다. 이민준이 나 몰래 멋대로 명의 이전을 한 행위 자체는 무효였다. 나는 이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나는 다시 아버지 비서에게 전화해서 김수아의 배경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직장, 집 주소, 이민준과 사업적으로 얽힌 일이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비서는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오늘 중으로 다 확인해서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한 후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현재 상황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이민주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멋대로 빼돌리기까지 했다. 그는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다. 그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후에 이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녁에 접대가 있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알았어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가 접대한다고 하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어이가 없었다. 그의 이른바 접대라는 것이 김수아와 함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7시쯤 비서에게서 김수아의 정보가 도착했다. 김수아는 올해 25살로 피트니스 센터의 요가 강사였다. 반년 전 이민준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의 월세가 바로 이민준이 매달 8억만 원씩 보내주던 돈이었다. 자료에는 김수아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확실히 젊고 예뻤으며 몸매도 좋았다. 이민준이 홀릴 만도 했다. 나는 자료를 잘 저장한 후 최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아, 정보 알아봐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때 다시 연락할게. 최지훈은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맙다고 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그 집 말이야. 분쟁 생기면 빨리 처리해야 해. 명예 이전된 지 얼마 안 돼서 되찾을 가능성이 아직 커라고 답장했다. 나는 알았어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껐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민준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김수아에게 집 명의를 이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다. 설마 우리 집안이 이 작은 일 때문에 이민준 집안과 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고 설령 알아도 참고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그가 뜻대로 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이민준과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우리 공동명의 빌라를 다른 여자에게 명의 이전했어요. 제가 증거를 좀 모아놨는데 내일 집에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내일 집에 와서 얘기하자. 걱정 마야. 아빠가 있는데 네가 억울한 일 당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지지가 있다면 이민준과 맞설 용기가 더 생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서연아, 왜 갑자기 왔니? 민준이랑 싸웠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앉으세요.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있니? 어제 미 메시지 봤다. 천천히 얘기해봐.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민준이 바람을 피우고 김수아에게 돈을 보내고 멋대로 빌라 명의를 이전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이체 기록과 김수아의 정보도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다 듣고 나서 화가 나서 소파를 내리쳤다. 이 이민준이 너무하네. 이 이민준이 너무하네. 이 일은 친이 너무하네. 일은 침착하게 처리해야 한다. 암이 너에게 이렇게 하다니. 안 돼. 당장 이혼하고 집도 되찾아야 해. 집은 당연히 되찾아야 하고 이혼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놓아줄 수는 없어. 이민준 집안의 건설 자재 사업은 절반 이상의 자금을 우리 회사가 대고 있다. 우리가 자금줄을 끊으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한바탕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정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이민주는 드물게 늦지 않고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나에게 줄 선물이라며 상냥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연아, 요즘 기운 없어 보여서 목걸이 하나 샀어. 어울리는지 한번 해봐. 나는 그 쇼핑백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가 선물 줄 때 며칠 내내 기뻐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비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나는 선물을 받지 않고 소파에 앉아 그를 보며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내 옆에 앉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나는 비웃으며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김수아의 정보와 이체 기록을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것부터 보고 얘기해요.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보더니 볼수록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고 손가락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다 보고 휴대폰을 나에게 돌려주자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사연아, 당신이 이걸 어디서 구했어?
이건 다 오해야? 나랑 김수아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야. 돈을 보낸 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아는 사이라고? 나는 그를 보며 실망감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는 사이에 매달 8억만 원씩 월세를 대주고 우리 공동 명의 빌라를 그 여자 명의로 이전해준다고? 이민준, 당신 나를 바보로 알아? 그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당신 몰래 이런 짓을 한 건 정말 잘못했어. 김수아, 그 여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나랑 그 여자랑 실질적인 관계는 없어. 그냥 한순간 내가 어리석어서 돈을 좀 보내준 거야. 집 말이야. 그 여자가 나를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만약 내가 자기 명의로 집을 옮겨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겠다고 했어.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을 멋대로 빼돌릴 수 있어? 당신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나 몰래 다른 여자랑 이런 불분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 이민준, 당신이 예전에 나에게 빈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당신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그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아마도 내가 빈 서류건까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보니 내 마음속의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물었다. 그 빌라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김수아에게 명의 이전을 한 거야? 내 서명 없이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해?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예전에 서명했던 빈 서류에 명의 이전 정보를 채워넣고 당신 서명도 위조했어. 서명 위조라고?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다가 단신이 그에게 던지지 않았다. 이민준, 당신 서명 위조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멋대로 빼돌리는 게 불법이라는 거 몰라? 당신, 그 여자 때문에 법까지 어기다니. 그는 내가 정말 화가 난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서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우리 좋게 얘기하자. 집은 내가 어떻게든 되찾아올게. 지금 당장 김수아한테 전화해서 집 명의 다시 돌려놓으라고 할게. 응?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이제 와서 되찾아오겠다니. 이민준, 당신 진작에 뭘 했어? 나랑 결혼한 지 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당신에게 미안한 짓을 한 적 없어.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대했어. 그는 내가 막무가내로 나오자 얼굴에 죄책감을 지웠고 목소리도 조금 짜증이 섞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당신은 도대체 뭘 더 바라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 내가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좀 저지른 것 가지고 왜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재산 빼돌리고 서명 위조하는 것도 남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이민준, 당신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뭐야, 당신 설마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서연아, 장난치지 마. 나랑 헤어지면 당신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다 내가 벌어다 준 거 아니야? 게다가 우리 두 집안의 혼인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이 얽혀 있는데 당신이 나랑 이혼하면 당신네 회사도 영향받을 거야.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이런 짓 하는 걸 동의할 것 같아. 나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었다. 그는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집안이 사업 때문에 원칙을 포기할 것이라고. 나는 그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이민준, 너무 자만하지 마. 당신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회사 말인데 당신네 건설자재 사업 없으면 우리가 망할 것 같아? 잊지 마. 당신네 건설자재 사업의 절반 이상 자금은 우리 집에서 대준 거야. 우리가 자금줄을 끊으면 당신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아마도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서연아, 함부로 하지 마. 우리 둘 다 성인이야.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야지. 이혼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우리 한 발짝씩 물러서자. 내가 집을 되찾아오고 김수아랑 관계 끊고 앞으로 당신이랑 잘 살게. 응? 잘 살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민준, 어떤 일은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어. 당신이 나를 배신했을 때, 당신이 집을 김수아에게 명의 이전했을 때, 당신은 오늘 같은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어. 이혼. 나는 당신과 할 거야. 그는 내가 단호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서서 말했다. 좋아. 당신이 이혼하겠다면 해. 어디 당신이 나랑 헤어져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빌라는 이미 김수아에게 명의 이전됐잖아. 당신이 고소해도 되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집안의 다른 재산은 대부분 내 결혼 전 재산이야.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 안 돼. 사연아, 내가 충고하는데 잘 생각해봐. 나중에 빈손으로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소파에 있던 코트를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귀가 멍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보았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가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수록 나는 그에게 그의 자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장 변호사님, 제가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 공동명의 빌라를 제3자에게 멋대로 명의 이전하고 제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여기 이체 기록, 부동산 명의 이전 정보, 그리고 제3자 정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이 사건을 맡아주셔서 집을 되찾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저희 합법적인 권리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장 변호사는 전화로 말했다. 서연 씨, 걱정 마십시오. 제공해주신 정보에 따르면 이민준 씨의 행위는 이민준 씨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행위는 무효이므로 저희는 충분히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준 씨가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재산 분할 시 그가 적게 분할받거나 아예 분할받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일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률사무소로 옮길 삼으라.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내 손에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이민준에게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민준, 기다려. 이 게임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정리해둔 자료를 들고 장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장 변호사는 이미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았다. 그 안에는 이체 기록 개처본, 김수아의 신분정보, 부동산 명의 이전 등기 조회 결과, 그리고 나와 이민준의 혼인관계 증명서 사본, 집 구매, 당시의 자금 흐름 내역이 들어있었다. 장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수시로 노트북에 뭔가를 기록했다. 약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서연 씨, 준비해 주신 증거들이 아주 충분합니다. 우선 이 빌라는 두 분이 결혼 후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 구매한 것으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민준 씨가 서연 씨 몰래 서명을 위조하여 명의 이전을 한 행위 자체는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 처분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명의 이전 합의는 무효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통해 집을 되찾을 승소율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집을 되찾는데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김수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 변호사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 분쟁 사건의 심리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만약 김수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고 판결이 확정되면 저희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강제로 부동산 명의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준 씨는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재산을 멋대로 빼돌렸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이혼 재산 분할 시 그가 과실 배우자로 분류되어 부부 공동 재산을 적게 분할받거나 심지어 아예 분할받지 못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적게 분할받거나 심지어 아예 분할받지 못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다. 장 변호사가 계속해서 말했다. 이 빌라 외에 두 분이 결혼 후 다른 공동 재산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예금, 주식, 차량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민준 씨가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우리 결혼 후 공동 계좌에 약 3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 포르쉐 한 대가 있는데 이민준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그는 회사 주식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 변호사는 말했다. 그럼 제가 이쪽에서 두 분의 은행 계좌 내역, 차량 등록 정보, 그리고 이민준 씨 명의의 주식 현황을 최대한 빨리 조회해 보겠습니다. 서연 씨도 집안에 혹시 중요한 재산 증빙 서류, 예를 들어 주식 증서나 예금 통장 같은 것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빠짐없이 모아주시면 재산 분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나와 나는 아버지께 전화해서 장 변호사와 논의한 상황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전화로 잘했다. 전문 변호사가 도와주니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겠구나. 참, 내가 비서에게 이민준 집안이 지난 3년간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은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을 정리해두라고 했다. 오후에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것들은 이민준 집안이 우리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만약 이민준이 억지를 부리면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는 셈이지라고 말씀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께 건강보조식품을 좀 사드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내 손을 잡고 물었다. 변호사님과 얘기는 잘 됐니? 집을 되찾을 수 있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이 우리가 증거가 충분해서 되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비서에게 이민준 집안의 자금 거래 내역도 정리해두라고 하셨는데 오후에 올 거예요. 어머니는 안심하며 나에게 주스 한 잔을 따라주셨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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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았다. 만약 힘들면 집에 와서 지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나는 어머니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오후 2시쯤 아버지 비서가 이민준 집안의 자금 거래 내역을 가져왔다.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3년 전부터 이민준 집안의 건설자재, 회사가 우리 금융투자회사에서 빌린 모든 돈과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한 보증, 그리고 어음 할인 기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두 합치면 총 1호영억 원이 넘었다. 비서는 말했다. 사연 씨, 이민준 집안은 현재 유동 자금이 매우 빠듯합니다. 만약 저희가 지금 승인을 중단하고 이전에 만기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한다면 그들 회사는 곧 자금줄이 끊기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나는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나서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오후 4시쯤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민준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색은 좋지 않았다. 그가 나를 보고 일어서서 말했다. 어디 갔다 왔어? 아침 내내 집에 없었고 전화도 안 받고. 나는 향과 신발장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법률사무소에 다녀왔어요. 이혼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했어요.
그의 얼굴색은 더욱 안 좋아졌다. 당신 정말 이혼하겠다는 거야? 윤서연, 내가 말했잖아. 이혼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고.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침실로 가서 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민주는 내 뒤를 따라와 내가 옷을 정리하는 것을 보며 초조해했다. 뭐 하는 거야? 나가서 살겠다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역겨워요. 호텔에 가서 지내다가 이혼 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짐 정리하러 올 거예요. 그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위협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당신이 감히 나가서 살면 우리 일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보며 말했다. 이민준, 지금은 당신이 잘못한 일이야. 당신은 나한테 조건을 걸 자격 없어. 좋게 이혼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요. 당신이 선택해요. 그는 나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아마도 내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침실을 나갔다. 나는 계속해서 짐을 정리했다. 내 옷, 화장품, 액세서리를 여행 가방에 넣고 중요한 서류와 재산 증명서도 조심스럽게 챙겼다. 짐 정리를 마치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려는데 이민준이 갑자기 거실에서 걸어와 나에게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8천만 원 들어있어. 이거 가지고 호텔에서 좋은 데서 지내. 서연아, 지금 많이 화난 건 알지만, 지금 많이 화난 건 알지만, 지금 많이 화난 건 알지만, 나는 그 신용카드를 보며 비웃었다. 이민준, 당신 내가 그 8천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 돈은 김수 하나 주지 그래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그가 뒤에서 내 이름을 외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근처의 특급 호텔에 스위트룸을 잡았다. 환경이 매우 좋았고 발코니에서는 강변 야경이 보였다. 저녁에 나는 이민준 집안의 자금 거래 내역과 장 변호사가 정리한 재산 목록을 함께 놓고 꼼꼼히 살펴보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밤 10시쯤 이민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내가 김수아란 얘기 다 했어. 그 여자가 집 돌려주기로 했어. 내일 우리 명예 이전 절차 밟으러 가자. 호텔에 있지 말고 집으로 와. 우리 좋게 얘기해서 이혼하지 말자. 응? 나는 이 메시지를 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혼할까봐, 우리 집안이 그의 자금줄을 끊을까봐 두려워서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가 이미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민준과 김수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명의 이전 무효를 확인하고 집을 나와 이민준 명의로 원상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도 하여 이민준 명의의 은행 계좌와 차량을 동결시켰다. 이민준이 더 이상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나는 장 변호사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민준 집안이 지난달 우리 회사에 신청한 300억 원 대출권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잠시 보류해달라고 해주세요. 또 그들이 이전에 만기된 1억 원 대출금도 상환을 독촉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네, 윤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이민준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직면할지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누구도 원망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저 법원의 판결이었고 호텔에서 3일째 되는 날 오전 나는 컴퓨터로 회사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벨이 울렸다. 호텔 직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밖을 보고는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문 밖에는 김수아가 서 있었고 손에는 빨간색 책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어떻게 내가 여기 묵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의아했다. 분명 이민준이 알려줬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지만 김수아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에 비웃음을 띠고 손에 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내 앞에 내밀었다. 서연 씨, 이거 아시죠? 민준 씨가 이미 이 빌라 명의를 제 앞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제가 오늘 온 건 서연 씨가 민준 씨랑 언제 이혼할 건지 얘기하고 싶어서예요. 나는 그의 손에 들린 등기부 등본을 보았다. 확실히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보였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좀 우스워 보였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김수아 씨, 이 등기부 등본 하나 들고 있다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집이 저와 이민준 씨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가 제 동의 없이 멋대로 명예 이전을 한 행위는 불법이에요. 등기부 등본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어요. 김수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굳어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았다. 불법이라뇨? 서연 씨,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죠. 민준 씨가 자발적으로 제게 명예 이전을 해준 거라고 했어요. 절차도 다 정당하게 처리되었다는데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죠? 제가 보기엔 서연 씨가 이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명의 이전? 절차도 다 정당하게? 나는 그를 보며 비웃음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김수아 씨, 이민준 씨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가 명의 이전에 사용한 서명은 위조된 거예요. 저는 서명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곧 이 집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빨리 등기부 등본을 내놔요. 나중에 빈손으로 후회하지 말고. 김수아는 내 말에 얼굴색이 좀 안 좋아졌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명 위조라니요? 서연 씨, 정말 거짓말도 잘하시네요. 민진 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를 속이겠어요? 그는 이미 서연 씨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연 씨 집안 돈 때문에 결혼한 것뿐이라고요. 지금 저에게 집 명의를 이전해 준 건 저와 잘 살고 싶어서예요. 서연 씨는 현명하게 행동하고 자발적으로 이혼해줘요. 나는 그와 다투지 않고 몰래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서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해서 그와 대화를 이어갔다. 김수아 씨, 그렇게 이민준 씨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확신한다면 그가 매달 당신에게 보내준 8억만 원의 월세가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간 돈이라는 거 아세요? 그가 당신에게 사준 명품들도 우리 둘의 돈으로 산 거라는 거 아세요? 부부 공동 재산까지 몰래 빼돌리는 사람이 과연 당신에게 진심으로 잘해줄 것 같아요? 김수아의 얼굴색이 변했다. 아마도 그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는 그런 돈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민준 씨가 나에게 쓰겠다고 했으면 그게 다예요. 어쨌든 지금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민준 씨도 나에게 곧 서연 씨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연 씨가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법원이 설마 비합리적으로 판결하겠어요? 비합리적이라고? 나는 그를 보며 그가 정말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김수아 씨, 제가 충고하는데 돌아가서 민법을 잘 찾아봐요. 부부 일반이 공동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는 행위가 유효한지 안 한지.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요. 이민준 씨 집안의 건설 자재 회사는 절반 이상의 자금을 우리 집에서 대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 집에서 자금줄을 끊으면 그들 회사는 곧 도산할 거예요. 그때 이민준 씨가 당신에게 돈을 쓸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당신과 결혼할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말은 김수아의 아픈 곳을 찔렀다. 그의 얼굴색은 완전히 변했고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서연 씨,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민준 씨가 우리 회사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도산할 수 있어요? 나를 속이려 하지 마요. 내가 협박하는지 아닌지는 이민준 씨에게 물어봐요. 나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다. 김수아 씨, 저는 바빠서 더 이상 당신과 실랑이할 시간이 없어요. 현명하게 행동하고 빨리 등기부 등본을 내놓고 이민준 씨와 관계를 끊으면 저는 당신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계속 그와 함께 미련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법정에서 만나요. 그때 당신은 집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어요. 김수아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됐어요. 문 닫을게요. 돌아가세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의 말을 문 밖에 가두어 버렸다. 문 뒤에 기대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주 선명했다. 김수아가 집 명의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민준이 나와 이혼하고 그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까지 명확하게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나는 녹음 파일을 잘 저장하고 혹시 휴대폰에 문제가 생길까봐 클라우드에도 백업해 두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내 휴대폰에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고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말했다. 이민준, 김수아 당신이 호텔로 오라고 시킨 거지? 당신 정말 나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는구나. 전화 너머 이민준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김수아가 나를 졸라서 당신을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어. 내가 말릴 수가 없어서 당신이 여기 묵고 있다고 말해준 거야. 화내지 마. 내가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자한테 당신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사과는 됐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민준 경고하는데 앞으로 김수아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같은 태도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법원 소환장도 곧 당신과 김수아에게 도착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그에게 다시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민준이 지금 분명 초조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이혼할까봐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수아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으킬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오후에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법원에서 이미 사건을 접수했고 소환장도 발송되어 약 일주일 후면 이민준과 김수아에게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민준 명의의 주식 현황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가 이민준 집안 건설 자재 회사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로 약 1억 원 상당이었다. 이 모든 것이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었다. 나는 장병으로 이혼 시 분할할 수 있었다. 제가 녹음을 해두었는데 그 안에 그 여자가 진명의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과 이민준이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김수아가 집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민준과 협력하여 명예 이전을 처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며 선의의 취득이 아님을 밝혀주어 저희가 집을 되찾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텍스트로 정리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녹음 파일을 장 변호사에게 보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제 증거가 점점 더 충분해져서 집을 되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준과 김수아가 상황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저녁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민준 집안이 이미 초조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민준의 아버지, 즉 나의 시아버지인 이건우 씨가 어제 아버지께 전화해서 우리 둘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거절하시며 무슨 일이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또 이민준 집안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우리 회사가 그들에게 1억 원의 만기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자 2억 원밖에 갚지 못하고 나머지 아버지는 이미 재무팀에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대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게 놔두면 안 돼요. 그들이 저를 속이려 했을 때 오늘 같은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아버지는 말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 절대 네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 호텔에서 지내는 건 괜찮니? 만약 불편하면 집에 와서 지내. 집이 호텔보다 편할 거야. 나는 괜찮다고 했다. 호텔 환경이 좋고 조용해서 일 처리하기 편해요. 이 일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김수아의 도발, 이민준의 당황, 이민준 집안의 자금난, 이 모든 것이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법원 소환장이 발송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이민준에게 직접 전화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는 내가 먼저 연락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다. 잠시 멈칫하더니 내가 혹시 마음을 바꿔 이혼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물으며 동의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했다. 나는 10분 먼저 카페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주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민준이 도착했다. 명품 양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겨 여전히 기세등등해 보였지만 그의 눈 밑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직원을 불러 커피 한 잔을 주문한 후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와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다.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이것부터 보세요. 이견 없으면 서명하고 이견 있으면 법원 절차대로 진행해요. 어차피 소환장도 받았잖아요. 이민주는 이혼 합의서라는 미 글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확 어두워졌다. 그는 합의서를 찍지 않고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윤서연,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김수아한테서 집을 되찾아올 거고 그 여자랑 관계도 끊겠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이혼에 매달리는 거야? 그만해요. 나는 그를 보며 좀 우습다고 생각했다. 이민준,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을 상간녀에게 몰래 명의 이전하고 내 사명까지 위조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소란 피운다고? 당신은 그저 사과 한마디 하면 내가 순순히 용서하고 계속 당신이랑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내 말에 말문이 막혔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손을 뻗어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합의서에는 명확히 쓰여 있었다. 우리 공동 명의 빌라는 반드시 되찾아와 나와 그의 명의로 원상 복구한 후 그 집은 내 소유가 된다. 결혼 후 공동 계좌에 있는 3억 원 상당의 예금 중 나는 2억 원을 가져가고 그의 명의로 된 포르쉐는 내가 갖는다. 그가 이민준 집안 건설자재 회사에 보유한 40%의 주식 중 나는 20%를 가져간다. 또한 그가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해 나에게 3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민주는 볼수록 얼굴색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주식 20%와 3천만 원 보상금 부분을 보자마자 그는 버럭 화를 내며 합의서를 테이블에 내리쳤다. 목소리도 한껏 높아졌다.
윤서연, 당신 미쳤어? 이 합의서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요구잖아. 집은 아직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당신 소유가 된다고? 예금은 내가 최대 1억 원까지 줄 수 있어. 차는 내가 전액 주고 산 건데 왜 당신 소유가 돼? 그리고 주식은 우리 이민준 집안 재산인데 왜 당신이 20%나 가져가? 주변 몇 테이블의 손님들이 소리에 놀라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말했다. 이민준, 일단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이 빌라는 결혼 후 공동 재산이고 우리 집에서 3분의 2의 돈을 냈어. 당신이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나는 대부분을 가져갈 권리가 있어. 지금 나에게 귀속되는 것이 과분한가요? 결혼 후 공동 계좌의 돈은 우리 둘의 공동 재산이니 내가 2억 원을 가져가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야. 그 포르쉐는 작년에 샀고 우리 공동 계좌의 돈으로 산 거야. 그 포르쉐는 작년에 샀고 부부 공동 재산의 돈으로 산 거야. 비록 당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공동 재산에 해당하니 내가 가져가는 건 문제 없어. 내가 절반, 즉 20%를 가져가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해.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그의 얼굴색을 보며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당신이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재산을 멋대로 빼돌려서 나에게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결코 많지 않아. 만약 당신이 이 합의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괜찮아. 우리 법원에 맡기면 돼. 그때 판사님이 당신에게 더 많은 금액에 당신에게 더 많은 금액들. 이민주는 나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다. 윤서연, 당신 예전엔 이렇지 않았잖아. 언제 이렇게 계산적으로 변했어? 우리 부부였는데 당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해야겠어. 계산적이라고? 매정하다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숙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민준, 당신이 먼저 이렇게 매정하게 행동했잖아. 당신이 집을 김수아에게 명예 이전했을 때 우리 부부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당신이 내 서명을 위조했을 때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당신이 손해를 보니 나보고 매정하다고 말하는 게 우습지 않아?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꼭 고칠게. 어? 주식도 돈도 다 당신에게 줄 수 있어. 이혼만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도 우리 회사에 계속 자금을 대달라고 해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나는 그가 무릎 꿇고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역겨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민준, 너무 늦었어. 내가 원하는 건 주식과 돈이 아니야. 당신과 이혼하고 완전히 선을 긋는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당신과 이혼할까봐, 우리 집안이 당신의 자금줄을 끊을까봐 두려워서일 뿐이야. 당신은 진심으로 미우치는 게 아니야. 그는 내가 단호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색이 다시 어두워졌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던졌다. 윤서연, 감히 주제 넘게 굴지 마. 이 합의서는 절대로 서명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 하다니 어림없는 소리야. 까짓것 소송 가자. 나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며 조금도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민준, 당신은 합의서를 찢으면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 여기 사본도 있어. 게다가 합의서가 없어도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할 거야. 당신이 소송을 하고 싶다면 나는 끝까지 상대해줄게. 하지만 내가 경고하는데 당신이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이혼 재산 분할이 아니라 당신네 회사 자금 문제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
다음 달까지 당신네가 만기된 13억 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그때 당신네 회사가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야. 회사 자금 문제가 언급되자 이민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나를 보며 눈빛에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서연아, 빨리 아버지께 말씀 좀 드려. 몇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줘. 우리 회사 자금 훼손이 되면 꼭 갚을게. 응? 내가 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나갈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당신네 회사와 우리 회사 사이의 상업적 거래야. 계약대로 처리하면 돼. 내가 끼어들 필요 없어. 이민준, 자업자득이야. 다음에 만날 때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치고 나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다말을 마치고 나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유리창 너머로 이민준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것이고 있나. 내 마음 속에는 조금도 통쾌함이 없었고 그저 후련함만 있었다. 드디어 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남자와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후련함. 이제 나는 그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된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장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이민준과 만났던 상황을 말씀드렸다. 장 변호사는 서연 씨,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에게 너무 친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는 지금 이미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법적 절차대로 밀고 나가면 반드시 마땅한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 쪽에서 이미 재판 기일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증거를 잘 준비해서 그와 소송을 벌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민준과 카페에서 소동을 벌인 다음 날 오후 나는 호텔에서 회사 서류를 처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고 발신지는 이곳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 이건우 씨였다. 이건우 씨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윤서연, 지금 어디야?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 나는 잠시 멍했다. 그가 먼저 나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 못했고 게다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회사 자금 문제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생각해보았다. 저는 호텔 호실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마음이 조금 답답했다. 이건우 씨는 항상 노련하고 수완 좋은 사람이었다. 예전에 두 집안이 협력에 대해 논의할 때도 항상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다급해하는 걸까? 혹시 이민준 집안의 자금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걸까? 약 1시간 후 호텔방 문벨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이건우 씨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에는 고개를 숙인 채 의기소침한 이민준이 따라와 있었다. 이건우 씨는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성큼성큼 방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이민준은 그 뒤를 따라와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구석의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차 2잔을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이건우 씨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회사 대출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와 민준 씨의 이혼 문제 때문인가요? 이건우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탁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민준을 보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네 아내에게 직접 말해봐.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회사까지 망하게 할 뻔했는지. 이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서연 씨랑 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회사 자금 문제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돼요. 오해? 방법을 찾자고? 이건우 씨는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찻잔까지 흔들렸다. 네가 감히 오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9억원짜리 빌라를 그 여자 명의로 이전하고 서연이 서명까지 위조했잖아. 이제 서연이가 너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너를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잖아. 회사 쪽은 윤 사장님이 벌써 우리 대출 승인을 중단했고 만기된 13억 원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어. 이게 오해라고? 이민주는 꾸지람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더욱 숙였다. 나는 이건우 씨를 보며 조금 놀랐다. 그가 빌라 명의 이전과 서명 위조 사실까지 알고 있다니. 이민준이 그에게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이건우 씨는 이민준을 꼬집고 나서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사연아, 이번 일은 민준이 잘못이라는 걸 안다. 그가 어리석었다. 우리 이민준 집안이 너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미 그를 호되게 꼬집었다. 그리고 그에게 빌라 명의를 그 여자에게서 빨리 되찾아오고 너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우리 두 집안이 오랫동안 협력해온 정을 봐서라도 민준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이혼하지 말고 네 아버지께도 말씀 좀 드려줘. 몇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우리 회사 자금 회전이 되면 꼭 대출금을 갚고 너에게 보상도 해줄게. 응? 나는 이건우 씨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민준 씨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가 저를 배신하고 부부 공동 재산을 멋대로 빼돌린 일들은 제가 용서할 수 없어요. 회사 대출금 문제는 우리 두 회사 사이의 상업적 거래이고 아버지도 계약대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 수 없어요. 이건우 씨는 내가 단호하자 얼굴색이 더욱 안 좋아졌다. 그는 다시 이민준을 보며 화가 나서 손까지 떨었다. 너를 봐라. 너를 봐. 네가 지금 이 모양이냐? 내가 평소에 어떻게 가르쳤어? 행동을 신중하게, 대의를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미색의 눈이 멀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 이민준 집안의 건설 자재 회사가 오늘날의 규모를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사장님 쪽의 자금 지원 덕분이라는 거 몰라? 네가 윤서연이랑 결혼한 게 정말 너희들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어? 윤 회장님 네 금융회사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 회사는 진작에 망했을 거야. 이 말이 터져 나오자 이민주는 고개를 쳐들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건우 씨를 보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규모가 전부 윤서연 집안의 자금 지원 덕분이라고요? 설마요? 우리 회사는 항상 잘 해왔잖아요. 이건우 씨는 비웃으며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해왔다고? 그 큰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따냈다고 생각하느냐? 그 원자재들을 어떻게 대량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하느냐? 윤서연 집안의 자금이 없었으면 우리는 입찰 보증금조차 낼 수 없었어.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 유동 자금의 3분의 2는 윤서연 집안의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야. 만약 윤서연 집안이 우리 자금줄을 끊으면, 석 달도 우리 자금줄을 끊으면 이민준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족 기업이 사실은 우리 집안 자금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놀란 모습을 보며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는 예전에 항상 내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집안이 이민준 집안의 사업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누가 정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된 것이다. 이건우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진작에 너에게 윤서연과 잘 지내고 화나게 하지 말라고 윤서연 집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너는 기어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이제 윤서연이 이혼하겠다고 하고 윤 사장님 쪽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고 있어. 네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이민준 집안은 정말 끝장이야. 이민준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내 앞으로 다가왔다. 털썩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는 우리 회사가 당신 집안 자금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줄 몰랐어. 당신에게 화내지 말았어야 했어. 집을 김수아에게 명의 이전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 서명을 위조하지 말았어야 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지금 당장 김수아랑 관계 끊고 집도 되찾아올게. 앞으로 당신이랑 잘 살게. 다시는 당신 화나게 하지 않을게. 응? 나는 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역겨움을 느꼈다. 황급히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민준, 이러지 마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너무 늦었다고요. 저는 다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혼은 확실해요. 당신은 회사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나 생각하세요. 이건우 씨도 황급히 말했다.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준이가 잘못을 알았으니 앞으로 분명 고칠 거야. 네가 불안하면 내가 보증서를 써줄 수도 있어. 민준이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제때 대출금을 갚고 절대 미루지 않을 거라고 보증할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저와 민주 씨 사이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회사 대출금 문제는 아버지와 얘기하세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우 씨는 내가 물러서지 않자 한숨을 쉬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민주는 여전히 무릎 꿇고 울면서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일어나 발코니로 가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이건우 씨는 이민준을 일으켜 세우며 나에게 말했다. 서연아, 우리 먼저 가겠다. 이 일은 내가 네 아버지와 다시 얘기해 볼게. 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여전히 흐느끼는 이민준을 끌고 방을 나갔다. 방 안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이민준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만과 이기심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앞으로 이건우 씨가 아버지와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이혼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민준에게 나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줄 것이다. 저녁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건우 씨가 아버지께 전화해서 내일 만나 대출금과 나와 이민준의 이혼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서연아, 내가 어떻게 그와 얘기해 주기를 바라니? 계속 대출금 상환을 독촉할까? 아니면 좀 미뤄줄까? 라고 물으셨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아버지 계약대로 처리하세요. 독촉해야 할 대출금은 계속 독촉하시고요. 저와 민주 씨의 이혼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그래, 네 말대로 하마. 너 혼자 있을 때 몸 잘 챙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라고 말씀하셨다. 전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다. 이건우 씨와 이민준이 떠난 후 이민준이 적어도 냉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8시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민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에서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응? 내가 지금 당장 김수한테 가서 집 돌려주라고 할게. 그 여자랑 완전히 관계 끊고 앞으로는 당신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 나는 소파에 기대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민준, 지금 와서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야. 진작에 뭘 했어?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 사이는 더 이상 가망 없다고. 그가 급히 말했다. 소용있어. 서연아, 분명 소용있을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김수아를 찾아가서 등기부 등본을 받아올게. 내일 당장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아서 집을 당신 명의로 돌려놓을게. 응? 우리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필요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집 문제는 법원에서 처리할 거예요. 당신이 김수아를 찾아갈 필요 없어요. 당신은 회사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나 생각하세요. 나에게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가 급히 외쳤다. 사연아, 끊지 마. 할 말이 더 있어. 아버지께서 내일 당신 아버지랑 만나서 대출 문제 얘기할 건데 당신이 아버지한테 말씀 좀 드려줘. 몇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번 위기만 넘기면 우리 회사 분명 다시 잘 될 거야. 그때 내가 꼭 당신에게 보상해 줄게. 응? 나는 비웃었다. 이민준, 이제 와서 나에게 빌려고 하는구나. 당신이 집을 김수아에게 명예 이전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아버지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든 그건 아버지 일이야. 내가 끼어들지 않을 거야. 당신이 정말 성의가 있다면 빨리 대출금이나 갚아. 여기서 나랑 말싸움할 시간에. 그 말을 마치고 나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더 이상 그의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차단 목록에 추가했으니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아침 일찍 내가 막 일어났을 때 호텔방 문벨이 울렸다. 문틈으로 밖을 보니 또 이민준이었다. 그는 손에 큰 선물 가방을 들고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다. 매우 초조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고 문 밖에서 물었다. 또 왜 왔어요? 제가 당신이랑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고 했잖아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당신이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건 알지만 정말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어제 김수아를 찾아가서 한바탕 싸웠어. 집 돌려주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거절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 중재해 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사준 명품들도 다 찾아왔어. 여기 다 있어. 당신한테 가져다 주려고.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 물건들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 것이니 원래 내 몫도 있었다.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 줄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팔아요. 김수아가 집을 돌려주지 않는 건 당신 문제이고 나랑 상관없어요. 법원에서 처리할 거예요. 당신 빨리 가세요. 여기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곧바로 TV 소리를 크게 높이고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약 10몇 분 후 다시 문틈으로 밖을 보니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선물 가방은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호텔 직원에게 그 선물 가방을 가져다 자선단체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돈으로 산 물건들을 원하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가 이건우 씨와 얘기를 마쳤다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이건우 씨가 계속 나에게 사정하며 3개월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또한 이민준 집안의 다른 상가, 건물을 우리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상환을 보증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아버지, 그들이 3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글쎄, 이건우 씨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들 회사는 지금 자금난이 심각해. 상가를 담보로 잡더라도 단기간에 1, 3억 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거야. 하지만 그 상가 건물이 위치가 좋고 시가로 약 8억 원 정도 되니 만약 그들이 정말 갚지 못해도 우리가 상가를 경매에 넘겨 일부 손실을 회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그럼 아버지, 그들에게 시간을 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상가를 먼저 우리 회사 명의로 이전하여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3개월 동안은 계약대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해요. 만약 3개월 후에 그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상가를 경매에 넘기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추심할 거예요. 네 말대로 하마. 네 말대로 하마. 내가 지금 당장 이건장이고 네 말대로 하마. 내가 지금 당장 이건우 씨에게 다시 전 이건우 씨에게 아버지는 이건우 씨에게 다시 전원 이건우 씨에게
오후에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수아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김수아가 어제 법원 소환장을 받은 후 나에게 전화해서 그 빌라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민준이 서명을 위조한 것도 몰랐다며 이민준에게 속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금 5천만 원을 주면 협조하여 집을 돌려놓겠다고 했다고 한다. 단 자신의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나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겁먹는구나. 예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들고 호텔로 찾아와서 저를 도발할 때는 자기가 속았다고 왜 말하지 않았어? 장 변호사는 김수아에게 협조해서 명의를 돌려놓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책임을 물을지 여부는 그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내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한다면 저희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가 계속 곰수를 부리려 한다면 저희는 그도 함께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 제가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이민준도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고 지금은 잘못을 깨달았으니 집을 돌려주고 재산 분할에서도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 이혼 소송을 철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양보하겠다고? 진작에 뭘 했어? 장 변호사님, 그의 답변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재판 준비를 하면 돼요. 저는 이혼 소송을 철회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혼할 거예요. 장 변호사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 시 저희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매우 평온했다. 이민준의 당황, 김수아의 타협, 이 모든 것이 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은 그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고 이민준 집안 회사가 도산할까봐 두려워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 늦었다. 그들이 처음에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오늘 같은 결과를 예상했을 때, 저녁에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건우 씨가 이미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동의했고 내일 상가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아 상가를 우리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께서는 이민준이 오늘 나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서 나에게 자신과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은 듣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런 남자는 네가 미련을 가질 가치도 없어. 지금은 그저 법원에서 빨리 재판 기일을 잡아 이 일을 빨리 해결해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고지다. 한 달 남짓 남았어. 너 호텔에서 지내는 건 괜찮니? 답답하면 집에 와서 며칠 지내.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호텔이 조용해서 일 처리하기 편해요. 아버지와 엄마랑 함께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침대에 누워 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이민준과 결혼했을 때 그가 나에게 잘해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그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된 후의 고통과 분노.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들은 모두 사라졌다. 나는 사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민준과 김수아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고 나 또한 이 폭풍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독립적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장 변호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김수아가 이미 자발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내놓기로 동의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단 자신의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또 김수아와 내일 오전 법률사무소에서 만나 등기부 등본 인계 절차를 받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는 가지 않을게요. 변호사님께서 그와 잘 인계서 그가
집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민준과 협력하여 명예 이전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요. 장 변호사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했다. 장 변호사와 김수아가 등기부 등본 인계를 약속한 그날 오전, 나는 호텔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처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장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장 변호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난처함이 느껴졌다. 서연 씨, 김수아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처리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또 무슨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장 변호사는 말했다. 그가 방금 법률사무소에 와서 등기부 등본을 내놓겠다고 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진술할 의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은 억울함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법정에서 오히려 서연 씨가 예전부터 그와 이민준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고의적으로 한정을 파서 그들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다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그가 보상금을 요구할 낯짝이 있어요? 내 집을 들고 내 돈을 쓰면서 이제 와서 보상금을 요구하다니. 정말 파렴치한 사람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사람은 처음 보네요. 장 변호사님, 그에게 보상금은 한 푼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도 함께 고소하여 타인 재산 악의적 침해로 고발할 거예요. 그때 그는 돈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고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장 변호사는 말했다. 제가 이미 그에게 이런 결과들을 말해주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저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준이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이민준이 그를 외면하니 저희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나는 비웃었다. 이민준은 지금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그에게 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변호사님, 그와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에게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 내놓고 서면 진술서 작성하든지 아니면 우리 법정에서 그에게 법원 소환장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하세요. 그때 그가 어떻게 감당할지 두고 보죠.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김수아 같은 사람은 정말 조금만 봐주면 기고만장해져서 내가 약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려 한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지금 증거는 모두 내 손에 있고 그가 억지를 부려도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약 1시간 후 장 변호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김수아가 타협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제가 그에게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를 악의적 침해로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전에 등기부 등본을 들고 호텔로 찾아와 서연 씨를 도발했던 녹음 파일을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님께 그가 과연 속았는지 아닌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황급히 등기부 당황하여 그 안에는 그 빌라가 두 분의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민준이 서명을 위조한 것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자발적으로 이민준과 협력하여 명예 이전을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안심했다. 너무 잘 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변호사님. 그의 서면, 진술서와 등기부 등본을 잘 보관해 주세요. 재판 때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장 변호사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참, 이민준 쪽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가 어제 저에게 전화해서 결혼 후 공동 계좌의 예금을 포기할 의향이 있고 그 포르쉐도 서연 씨에게 명의 이전해줄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단 주식 분할해서 양보하여
그 20%의 주식은 요구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주식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받아야 할 몫이에요. 그가 지금 예금과 차를 포기하려는 건 그저 손실을 줄이려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님, 그에게 예전 이혼 합의서대로 가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하게 하든지 판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자고 전해주세요. 장 변호사는 네, 제가 서현 씨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 한 달여 동안 나는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장 변호사와 함께 재판 자료를 준비했다. 그동안 이민준이 몇 번 더 나를 찾아왔고 어머니를 통해서도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실수할 수도 있다. 며 나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했지만 김수아의 서면, 진술서와 이민준이 서명을 위조한 증거를 보신 후에는 더 이상 나를 설득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고 아버지와 자신은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재판 전날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해주셨고 끊임없이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셨다. 서연아, 재판에는 장 변호사님도 계시고 아빠도 네 편이니 분명 이길 거야. 아버지도 말씀하셨다. 걱정 마라. 회사와 이민준 집안일은 아빠가 있으니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너는 그저 마음 편히 재판에 임해서 네가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하면 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저녁에 나는 내 방에 누워 금세 잠이 들었다. 아마도 가족이 곁에 있어서 마음이 유난히 편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판 당일 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장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이민준과 김수아도 와 있었다. 이민준은 양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색은 창백했고 김수아는 캐주얼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판사는 먼저 양측에게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다. 장 변호사는 내가 준비한 증거들을 법원에 하나씩 제출했다. 이체 기록, 부동산 명의 이전 정보, 김수아의 서면, 진술서와 녹음 파일, 이민준의 서명 위조 감정 보고서, 그리고 이민준 집안 건설 자재, 회사가 우리 집안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까지. 판사가 김수아의 서면, 진수아의 서면, 진수아의 서면, 진수아의 서면, 진수아의 서면. 김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네, 사실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민준도 상황을 보고 황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이 한순간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저질렀고 판사가 선처해달라고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침내 판사는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첫째, 이민준이 빌라 명의를 김수아에게 이전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김수아는 15일 이내에 협조하여 빌라 명의를 나와 이민준 명의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둘째, 이민준은 혼인 중에 외도하고 재산을 빼돌린 과실 배우자이므로 결혼 후 공동 계좌에 있는 3억 원 상단의 예금은 내 소유가 되고 포르쉐는 나에게 명의 이전한다. 이민준이 이민준 집안 건설 자재 회사에 보유한 40%의 주식 중 나는 20%의 주식 중 나는 20%를 분할받는다. 셋째, 김수아가 악의적으로 이민준과 협력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빼돌렸으므로 나에게 1천만 원의 정신적 배돌렸으므로 판결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드디어 내려앉았다. 이민준은 얼굴색이 새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김수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배상할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제때 배상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 나오자 장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 축하드립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셨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이민준이 다가와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꼭 고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민준,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앞으로 각자 갈 길 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은 회사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나 잘 생각하세요. 더 이상 그런 비현실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미 밥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돌아오자 어머니는 황급히 내 손을 잡고 물었다. 어땠니? 이겼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겼어요. 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판결했어요. 집도 되찾고 재산도 받아야 할 몫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랑도 이혼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뻐서 입이 귀에 걸렸다. 어머니는 내 접시에 돼지갈비 한 점을 덜어주셨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앞으로 우리 서연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할 일 없을 거야. 나는 돼지갈비를 먹으며 행복감에 젖었다. 이 폭풍우가 드디어 끝났고 나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감에 젖었다. 약 보름 후 김수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빌라 명의를 나와 이민준 명의로 원상 복구했고 나에게 1천만 원을 배상했다. 이민준도 포르쉐를 나에게 명의 이전해 주었고 결혼 후 공동 계좌의 예금도 내 명의로 전환되었다. 20%의 주식은 내가 장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한 투자 회사에 연락해서 팔아버렸다. 한편 이민준 집안의 건설자재 회사는 자금줄이 끊기고 새로운 대출도 받지 못하여 결국 도산했다. 이건우 씨는 우리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던 상가를 팔아 대출금의 일부를 갚았다. 나머지 돈은 아버지께서 더 이상 추심하지 않으셨다. 아무리 이혼했더라도 부부였던 정이 있으니 굳이 끝까지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나중에 친구에게서 이민준과 김수아의 최근 소식을 들었다. 이민준은 집안에서 얻은 직장을 오래가지 못하고 해고되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예전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그가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나에게 배상할 1천만 원을 계속 갚지 못해 법원에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 KTX나 비행기도 탈 수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다. 이 소식들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도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다. 만약 처음에 이민준이 외도하지 않고 멋대로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여전히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김수아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탐하지 않았다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은 역시 발붙이고 살아야 한다.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고 도덕과 법률을 어기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의 나는 사업이 안정되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진심으로 대하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 매일매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가끔 나는 생각한다. 만약 그 실패한 결혼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여전히 가족 회사에서 틀에 박힌 일을 하며 살았을 것이다. 창업할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발코니에 서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마음은 유난히 평온했다. 나는 앞으로 갈 길이 아직 멀고 아마도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예전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당황하던 윤서연이 아니었다. 이 폭풍우를 겪으며 나는 더욱 강해지고 더욱 독립적이 되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나의 사업과 삶을 잘 꾸려나간다면 미래는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들도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들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어떤 유형의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는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제공하겠습니다.